거의 다 오신 것 같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여러분들 이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 특히 혈압의 조절과 관련해서 생략 강의를 마침 들어서 좀 이제 훨씬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3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업 시간 동안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각각 다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이퍼텐션의 치료에 이용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범주의 약물들을 이 시간 동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게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로커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안타고니스트.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게 칼슘 채널 블로커.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에 대해서는 이미 양력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앞서 시간에 다른 심장학 강의 관련 강의에서 다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로커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앞서 시간에 생략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카디악 아웃풋과 페리페랄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과 하트레이트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블러드 프레셔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카디악 아웃풋이 늘어나는 것이 블러드 프레셔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심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심장이 하트레이트를 얼마나 내느냐, 스트로크 볼륨을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이 두 개의 곱에 의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니까, 즉 카디악 아웃풋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이 심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것이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블러드 프레셔가 높아진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페리페랄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한 군데의 베슬은 아니지만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모든 베슬들이 내는 저항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스테믹한 블러드 베슬들 전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이 더 많이 컨트랙션하면 BP 올라가고, 또 페리페랄 베슬들이 더 많이 컨트랙션하면 또 BP 올라간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다시 한번 생략 시간에 배웠겠지만 강조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 이 페리페랄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아테리올,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사실 이 바스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에오타부터 시작해서 베나 칼바까지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서킷을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 다른 부위가 리지스턴스를 결정하는 역할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아터리올 요 부위에서 사실상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거의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고, 베슬 중에서 이 커패시턴스 베슬의 경우에도 컨트랙션 릴렉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페리페랄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와 관련된 요인이 아니고 실은 카디악 아웃풋과 관련된 요인이죠. 그래서 이 커패시턴스 베슬이 수축해서 비너스 리턴을 더 많이 주면 그거에 대개의 경우 거의 비례해서 카디악 아웃풋도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카디악 아웃풋의 결정 요인 중에 하나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런 블러드 프레셔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트와 베슬, 이거 말고 또 별개의 오간인 키드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키드니가 시스테믹한 블러드 프레셔를 감지하여 그게 떨어졌을 때는 레닌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서 안지오텐신이 분비돼서 알도스테론이 나오고, 이런 서킷,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요거가 또 한편으로 블러드 프레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피지올로직하게 이게 결정되는 거 보면 크게 봤을 때
이 프레셔를 1차적으로 감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소위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카로티드 사이너스 여기에 텐션이 감지되고 이 텐션에 의해서 바소모터 센터에서 심파세틱 디스차지가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얘기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컨트롤에 참여하고 있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질병을 앞으로 다룸에 있어서 이 블러드 프레셔를 결정하는 수많은 인자들, 지금 얘기한 것들이요, 카디악 아웃풋과 시스테믹 바스쿨라 리지스턴스, 그리고 하트레이트와 스트로크 볼륨에는 프릴로드, 즉 베너스 리턴이 얼마나 돌아오느냐 하는 것과 심장 자체의 컨트랙틸리티가 관여하는 거고, 이 비너스 리턴에는 또 이 비너스 톤 자체, 베눌이 수축해서 비너스 리턴이 돌아오는 거 말고 바스쿨라 볼륨 자체도 비너스 리턴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인자죠. 그렇죠? 예. 우리 다이어레틱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억이 아마 나겠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시스테믹 바스쿨라 리지스턴스 역시 증가함에 따라서 BP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앞서 얘기한 심파세틱 톤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안지오텐신 2 같은 서큘레이팅 레귤레이터가 관여하고, 앞서 생략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각각의 오간에서는 또 각자 그 오간의 블러드 플로우를 결정하는 로컬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서 이 모든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총체적으로 나타난 게 시스테믹 바스쿨라 리지스턴스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이퍼텐션이라는 질병을 다룸에 있어서, 하이퍼텐션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 BP가 높은 거고, 이 높은 BP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의 목표는 이 높아진 BP를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는 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트레이트만 낮춘다라고 해도 카디악 아웃풋은 떨어지고, 스트로크 볼륨만 낮춘다고 해도 카디악 아웃풋은 떨어지고,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면 어쨌든 그에 비례해서 BP는 떨어지고, 심파세틱 톤을 낮춰서 이런 알파 아고니스트 같은 걸, 안타고니스트 같은 걸요. 그래서 다이렉틀리 심파세틱 톤이 바스쿨라 리지스턴스를 높이는 작용을 억제해도 BP는 떨어지고, 안지오텐신을 억제해도 BP는 떨어지고, 이런 로컬 레귤레이션 메커니즘들에 대해서도 전신에 이런 로컬 레귤레토리 메커니즘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사용한다면 이것도 역시 시스테믹하게 바스쿨라 리지스턴스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BP를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각각의 드럭 타겟들을 쭉 언급을 했고, 실제로 이런 타겟들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트레이트에 작용하는 약물로 베타 안타고니스트. 베타 안타고니스트 작용하면 S 노드에서 하트레이트 떨어뜨리죠. 예. 그리고 뭐 시스테믹 바스쿨라 리지스턴스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파 1 안타고니스트. 이게 아테리올에 작용해서 아테리올을 수축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피지올로직 스트레스고, 이거가 결국은 바스쿨라 리지스턴스를 높이고 BP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안지오텐신과 관련된 각종 안타고니스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다이유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텐션의 맥락에서 보자면 소듐 리텐션을 억제해서, 그러니까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그래서 바디 소듐 레벨을, 바디 소듐 컨텐트를 떨구고, 그 결과로 바스쿨라 볼륨을 줄이는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실제로 이제 하이퍼텐션의 다이유레틱스를 치료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겠죠. 했겠지만
1차적으로 어큐트한 이펙트는 이렇게 인트라바스쿨라 볼륨을 줄여서 텐션을 낮추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듐 레벨이 그 몸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2차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이 시스테믹 바스쿨라 리지스턴스가 감소하는 효과를 장기적으로 나타낸다. 이 얘기 했었죠? 했지? 혜빈아 했지? 오케이. 예.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각종 약물들이 오늘 언급될 약물들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베타 안타고니스트, 알파 안타고니스트의 경우에 이런 타겟에 작용해서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 가지 하이퍼텐션의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뭐 다른 모든 약물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일은 일단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베슬의 톤을 낮추면 예를 들어서 뭐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걸로 베슬의 톤을 낮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피지올로직하게 블러드 프레셔가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거에 어떻게든 컴펜세이션을 하려고 하겠죠. 이것도 앞서 시간에 배웠겠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컴펜세이션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이 큰 두 개의 조절축,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 또는 레닌 릴리즈, 이 두 개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어떤 베슬에 작용하는 약물을 가지고 베슬 톤을 낮춰서 시스테믹 바스쿨라 리스턴스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BP가 떨어지는 효과가 어큐트하게 나타난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컴펜서토리 메커니즘들이 이 효과를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펜서토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시 혈압이 높아졌던 게 약서서 낮아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은 뭐 아주 가벼운 정도의 하이퍼텐션인 경우에는 싱글 드럭 테라피로 잘 컨트롤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에이전트와 더불어 이런 컴펜서토리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다른 약물들을 컨비네이션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파솔라이틱스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작용하는 억제제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 바소딜레이터와 컴바인하는 경우 가장 티피컬하게는 예를 들면 뭐 칼슘 채널 블로커와 안지오텐신 안타고니스트를 컴바인하는 경우 이게 아주 가장 티피컬한 안티하이퍼텐시브 테라피의 파마코 테라피의 레지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해요. 이런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컨비네이션 테라피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 얘기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이퍼텐션의 치료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된 이런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로커들을 앞서 얘기했듯이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양약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또 한번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예. 아드레너직 리셉터에는 크게 봤을 때 알파, 베타 리셉터가 있고 뭐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구체적으로 더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스페시픽한 리셉터에 작용하는 스페시픽한 에이전트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넌셀렉티브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거 양력 시간에 이제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 블로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넌셀렉티브한 프로프라놀롤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한다면 아테놀롤 같은 약물은 베타1 셀렉티브하고 부톡사민 같은 것은 베타2 셀렉티브하다. 이런 걸 알고 있죠. 하이퍼텐션의 치료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넌셀렉티브한 것 또는 베타1 셀렉티브한 거를 사용할 것이고 베타2 셀렉티브한 안타고니스트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바보죠. 혜원아, 왜 바보야?
베타2 셀렉티브는 어떤 여정이냐? 심장보다 인간 호흡 평활근 성을 같은데 찾기 위해 더 많이 적용을 자기와 하기 같은 때문이 아닌가 인간을 찾기 위해 싶습니다. 이 잡음은 뭐지? 이 지금 남자는 옆에 동생이 또 강의 자기가 듣고 있어요. 떠날 것이라고 그렇구나. 학교구나, 집이. 잠깐만, 그래서 잘 못 들었는데, 베타2 셀렉티브 안타고니스트를 하이퍼텐션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번엔 또 심장보다 다른 호흡이나 이런 평활근에 더 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스마 같은 경우에 베타2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 자체로만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도 베타2 리셉터가 있죠.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의 베타2 리셉터는 어디에 있고 어떤 작용을 한다고? 이거 앞 시간에 생략 시간에 안 다뤘나? 혹시? 변희원,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베타1 말고 베타2 리셉터는 어디에 있고 어떤 생리적 작용을 나타내나요? 그 장소는 잘 모르는데 아마 혈관인 걸로 알고 있고 혈관 확장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예. 알파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똑같은 노에피네프린이 나오더라도 알파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아테리올이 수축하는 데 비해서 만약에 베타2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혈관이 이완합니다. 이거 지금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예. 혈관이 이완해요. 정반대의 작용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이 일어날 때 혈관이 아테리올이 수축해서 혈압이 높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근데 혈관이 이완해. 혈관이 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 혈압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으로 인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혈압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가는 혈류량이 사실은 증가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할 것 같아? 근육이죠. 파이트 오 플라이트 해야 될 거 아니야. 파이트 오 플라이트 하려면 파이트를 하든 플라이트를 하든 근육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리적으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야. 알파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돼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는 혈관이 수축하는 거는 사실은 근육으로 더 많은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부위의 혈관들이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원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만큼 배웠으면. 예. 심파세틱 액티베이션 상황은 혈압이 오르는 혈압 올라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혈압이 오르는 건 사실은 2차적인 현상이고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의 본질적인 생리적 의미는 이제 몸의 기능이 특히 근육의 기능이 지금 매우 활성화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리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혈관들은 이완시키고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근육 말고 다른 부위, 지금 별로 안 중요한 그런 리전의 혈류량은 세크리파이스 되느라고 수축하는 거고, 그쵸? 예, 이 원리는 물론 모르고 있진 않겠지.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베타2 셀렉티브한 어떤 안타고니스트를 우리가 만약에 하이퍼텐션 상황에서 사용했다고 칩시다. 부톡사민 같은 거를. 그러면 혈압은 증가하는데 지금 심파테틱 액티베이션은 일어났는데 베타2에 의해서 릴렉세이션이 일어나야 될 게 안 되니까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그러니까 근육의 아테리올들이 수축해가지고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스턴스 더 증가해요. 하이포텐션이 더 가중되겠지 당연히.
예,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맥락으로 돌아가서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로커, 그 중에서 베타 리셉터 블로커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얘기했듯이 프로프라놀롤이 프로토타입이죠. 이거는 근데 베타1, 베타2 넌셀렉티브에서 베타2 작용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이퍼텐션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었던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쓰고 있지 않, 그러니까 실제 하이퍼텐션 치료에 거의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리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타1 리셉터의 작용에서 하트레이트와 컨트랙틸리티를 감소시켜서 하트레이트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볼륨도 감소하고 그 결과로 카디악 아웃풋 감소하고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는 떨어지게 됐다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베타2 리셉터에 대한 작용은 이런 아스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에어웨이 리지스턴스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블러드 프레셔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이것도 역시 언급이 앞 시간에 됐겠지만 이거의 작용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으로 또 하나 부수적인 게 직접적으로 혈관에 심장에 작용해서 혈압을 낮추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심장 말고 키드니에도 작용해서 키드니에서 레닌 릴리즈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많이 쓰였던 약물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서 얘기한 그 베타1, 베타2 넌셀렉티비티 때문에 좀 더 셀렉티브한 베타2 리셉터들이 요즘에는 베타 블로커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토프롤롤, 아테놀롤, 아세비톨롤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프라프놀롤에 비해서 베타1 셀렉티비티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고혈압 치료의 근래에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 우리 이미 이것도 많이 언급돼 있죠. 당연히 이제 카디악 컨트랙션이 줄어드니까 카디악 아웃풋은 이게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드는 게 주된 메커니즘이잖아요. 혈압이 떨어지는.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니까 퍼티그나 뭐 브라디카디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다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이미 우리가 알고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으로 알파 블로커들 역시 뭐 직접적으로 혈관에 작용해서 아테리올을 수축시켜서 아테리올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서 뭐 혈압을 낮춘다. 뭐 이런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을 통해서 작동한다. 뭐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약물로 프라조신이 있습니다. 프라조신이 알파1 셀렉티브 안타고니스트로서 하이퍼텐션의 치료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고요. 이게 역시 뭐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공부했듯이 당연히 이 포스추럴 하이포텐션을 억제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리셉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 알파 리셉터 경유한 혈관 수축을 통해서 혈압을 높여서 브레인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을 때 지금 온몸의 알파 리셉터들이 액티베이션 돼서 쫙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내가 포스추럴 하이포텐션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알파 블로킹 상태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포스추럴 하이포텐션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뭐 자꾸 들으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넌스피시픽한 약물로서 펜토라민이나 페녹시벤자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펜토라민은 리버서블리 작용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이리버서블리 작용하는 약물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지는 않고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펜토라민의 경우에는 클리니컬 이머전시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뭐 코피가 터졌는데 어큐트 하이퍼텐션 때문에 멈추질 않아.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페녹시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페오크로모사이토마에 의한 고혈압. 이게 이제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이센셜 하이퍼텐션 아니고, 예. 이거는 이게 원인이 돼서 이거로부터 나오는 카테콜라민 블러드 레벨이 너무 높아서 나타나는 효과잖아요.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고혈압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들어봤겠지만 조금 뭐 알파 베타로 구별하기 어려운, 그래서 알파 베타 액션을 다 갖고 있는, 알파 블라킹 액션, 베타 블라킹 액션을 다 갖고 있는 약물로서 라베탈롤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알파 효과, 베타 효과 다 있어요. 알파 효과, 베타 효과. 예. 이것도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약물이고, 뭐 상대적으로 리플렉스 타키카디아의 위험은 적죠. 이게 뭐 주로 알파 효과를 나타내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센트럴리 액팅 심파톨라이틱스라고 부르는 부류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로니딘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거는 심파세틱 시스템에 작용하는 약물은 맞는데요. 앞서 얘기한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알파 아고니스트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알파2 아고니스트 액션을 갖고 있는 약물이에요. 근데 심파세틱 시스템, 페리페랄 심파세틱 시스템이 아니고 심파세틱 아웃플로가 처음 나오는 이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 단계에서 처음 나오는 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브레인스템에 있는 바소프레서 센터잖아요.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 카로티드 사이너스에서 오는 이 텐션에 의한 인풋이 적어지면 얘가 막 심파세틱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예. 이때 이 심파세틱 아웃풋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알파2 아고니스트 액션이 그 작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해요. 예. 여기에 작용하는, 이거 뇌에 작용하는 약이에요. 이거는 페리페랄 시스템에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넘어가서 뇌의 브레인 스템의 바소프레서 센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쨌든 그 작용 기전이 알파2 아고니스트 액션이다 보니까 심파세틱 드럭하고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름도 심파톨라이틱스고. 예, 그래서 이거는 작용 기전은 알파2 아고니스트 액션이고요. 센트럴 심파토 아드레날 아웃플로우를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티하이퍼텐시브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 약물의 경우에 위드로얼 신드롬이 잘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들어봤겠지? 리바운드 하이퍼텐션. 특히 심파세틱 시스템 같은 데서 이게 사실은 모든 레귤러토리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지만 어떤 자극이 오랫동안 억제돼 있으면 그 자극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증가하죠. 그죠? 네, 리셉터 블락킹 액션 또는 그러니까 어떤 알파2 아고니스트 액션을 통해서 어떤 뉴로널 플로우를 통해서 이게 억제돼 있다가 이 억제가 풀려버리면, 그러면 그 전에 억제제를 사용하기 이전에 비해서 더 큰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이퍼텐션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걸 리바운드 하이퍼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하이퍼텐시브를 쓰다가 끊으면 갑자기 블러드 프레셔가 그 전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앞서 얘기한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이모전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들도 그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이 약물의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아나벤즈나 메틸도파 같은 약물도 비슷한 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 강글령 블로커나 이제 신테시스 이니비터 이런 거 우리 이제 작년에 양리학 배우면서 다 배웠던 거잖아요. 들어본 약들이죠. 트리메사판이라든지 메타이로십 같은 약물들은 어쨌든 그 심파세틱 시스템의 작용에서 블락킹 액션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게 넌 스피시픽하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대해서도 이제 블러킹 액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 자체가 굉장히 사이드 이펙트가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카테콜라민 신테시스 이니비터 작용을 나타내니까 이 노에피네프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카테콜라민 시스템에도 작용하니까 굉장히 작용이 불호도하고 사이드 이펙트가 많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도 역시 일반적으로 고혈압의 치료에 사용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죠. 이런 것도 역시 다이섹팅 아뉴리즘 이런 거 엄청 위급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레조핀이나 구아네스딘 같은 것은 이 너브 엔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모노아민이 업테이크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릴리스되는 과정을 블락하는 약물들로서 역시 이 어쨌든 아드레너지 블러킹 액션을 나타낼 수 있죠. 앞서 얘기한 약물들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한번 정리하고 첫 번째 시간 끝낼게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다이베틱스가 어떻게 보면 하이퍼텐션에 대한 약물 치료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아직 심하지 않은 uncomplicated hypertension, 마일드 하이퍼텐션의 상황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물로서 다이ure틱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베타 안타고니스트, 알파 안타고니스트가 또 하나의 옵션이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거 이제 이 생리적인 작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짐작이 가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 그러니까 안자이나 팩토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베타 안타고니스트가 어디셔널한 베네핏이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그 다음에 약간 파라독식하지만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우리가 강심제 얘기하면서 잠깐 그림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거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하트 페일리어 상황이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하트 페일리어라는 건 지금 카디아가 아웃풋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카디아가 아웃풋을 짜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야겠죠. 실제로 어큐트한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베타 아고니스트를 씁니다. 도뷰타민 들어봤나요? 도뷰타민.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머전시 상황이죠. 보통. 지금 아주 급한 상황.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당장 BP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도뷰타민이라는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를 응급실에서 사용합니다.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베타 아고니스트는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키고 옥시젠 디맨드도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모전시를 해결하는 데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탈리스를 쓰는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베타 안타고니스트는 무슨 베네핏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이게 악순환을 이룬다 그랬죠. 베타 스티뮬레이션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줄여줌으로써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서는 베네피셜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타 블로커가 카디악 아웃풋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테지만 베네핏이 더 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베타 블로커가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베네핏이 크다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와 베타 아고니스트 또는 베타 안타고니스트의 관계는 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인이나 타키아리스미아 뭐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안티하이퍼텐시브에 비해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렐러티브 인디케이션. 예. 하이퍼텐션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컴바인되어 있다. 그러면 베타 블로커가 바람직하다. 비슷한 이유로 알파 블로커는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트로피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마나 하트 블록 상황에서는 베타 블로커 이거 서로 이런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돼도 위험하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금방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안저이나 팩토리스 상황에서 베타 블로커가 베네핏이 있다. 요거 얘기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요번 주 다음번 시간에 금요일인가요?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안저이나 팩토리스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은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라는 약물인데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베타 블로커예요. 그러니까 베타 블로커를 하이퍼텐션에 사용하는데 안저이나가 있으면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이퍼텐션이 아닌 상황이더라도 베타 블로커를 안저이나 팩토리스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만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거 모두 다 하이퍼텐션의 치료와 오버랩 되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메커니즘도 많은 부분 오버랩 돼요. 근데 이 베타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특히 이 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트레이트와 컨트랙틸리티를 감소시켜서 카디악 아웃풋 감소시키고 하이퍼텐션을 경감시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유로 옥시젠 디맨드가 감소된다는 게 중요하죠.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옥시젠 디맨드가 감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옥시젠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임밸런스가 있는 상황에서 옥시젠 디맨드를 감소시키니까 안저이나 팩토리스의 증상이 경감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도 어떨 때는 그 베타 블로커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어떨 때는 또 금기야. 지금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베타 아고니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베타 아고니스트가 필요한 어큐트한 하트 페일리어 상황이 아니고 크로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컨제스천이 주로 도미넌트한 증상인 경우에는 카디악 컨트랙틸리티가 감소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게 옥시젠 디맨드를 낮추는 베네피셜한 효과는 있지만 컨제스천에 의한 증상은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에 쓰면 안 되기도 해요. 그 증상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하트 페일리어에 베네피셜 할 때도 있고 써서는 안 될 때도 있고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는 오히려 베타 아고니스트를 써야 하는 상황도 있고 피지올로지를 조금 한 번 더 정리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뭐 앞서도 얘기된 건데 이스케미아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이것도 역시 다시 얘기하겠지만 안저이나 팩토리스 중에 베리언트 안저이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을래나 앞에? 이거는 일반적인 안자이나와 다른 측면이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자이나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베리언트 안자이나는 그거하고 다른 베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패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혈관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히는 게 아니고 바소스패즘이 일어나서 파록시스말하게 베소스패즘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막혀서 나타나는 안자이나 팩토리스 증상인 경우에 이거 경우에는 이 베타 블로커가 베네피셜한 효과보다는 나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코로나 리지스턴스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바소스패즘을 오히려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기예요. 이런 상황도 안자이나 팩토리스 중에서도 이런 안자이나는 베타 블로커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